로렌스 부부는 딸 베티와 함께 스위스 생모리츠에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서 열린 스키 대회를 관전하던 중 베티의 부주의로 경기 중인 선수가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진 스키 선수는 로렌스 가족과 잘 아는 사이인 루이스 버나드였습니다. 한편 로렌스 부인은 같은 곳에서 열리는 사격 경기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패하게 되고 상대 선수인 레이먼은 그녀를 위로합니다. 저녁에 열린 디너 파티에서 로렌스 부인은 루이스와 함께 춤을 춥니다. 두 사람을 놀리려는 로렌스 부녀는 뜨개질 실을 루이스의 옷에 걸어서 장난을 합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와중에 루이스는 창밖에서 발사된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부인에게 자신의 방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실 루이스는 영국 외무성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력 정치인의 암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말대로 그의 방으로 찾아간 로렌스는 욕실에서 수상한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렌스는 혼자 방에 찾아왔다는 사실로 스위스 경찰에게 추궁당합니다. 이때 사격대회에서 부인과 함께 사격을 하였던 레이먼이 그를 찾아옵니다. 레이먼은 다짜고짜 로렌스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로렌스는 모른 척합니다. 이후 로렌스 부부는 각각 분리되어 루이스의 암살과 관련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전달된 메시지를 통하여 베티가 납치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베티를 납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먼이었습니다. 레이먼은 암살단의 요원이었던 것이죠. 영국으로 돌아온 로렌스 부부는 영국 경찰의 집요한 요구에도 루이스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고 딸의 납치 사실도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치 사실을 알고 있던 외무성 요원이 로렌스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걸려온 납치범의 협박 전화에 결국 루이스의 메모를 숨깁니다. 그리고 친구인 클라이브와 함께 루이스가 남긴 메모를 단서로 딸을 찾아 나섭니다. 루이스의 메모에 적힌 치과에 간 로렌스는 납치범들을 보게 됩니다. 치과가 암살단의 접선 장소였던 것입니다. 기지를 발휘한 로렌스와 클라이브는 그들을 미행하여 태양신을 숭배하는 예배당에 갑니다. 그곳은 암살단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클라이브는 최면에 걸리고 암살단 요원들은 로렌스를 협박합니다. 레이먼과의 몸싸움 중에 루이스가 쓴 메모의 최종 장소가 엘버트 홀 극장인 것을 알게 된 로렌스는 난동을 피우며 도망하려 합니다. 최면에 걸린 클라이브를 깨워 탈출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로렌스 본인은 암살단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암살단 수장을 통하여 클래식 공연 절정부에서 정치인 로파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전해 듣습니다. 한편 탈출한 클라이브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렌스 부인은 곧바로 엘버트 홀 극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레이먼을 만나게 됩니다. 레이먼은 로렌스 부인에게 베티의 브로치를 건네주며 은근한 협박을 가합니다. 공연은 시작되고 절정부로 갈수록 로렌스 부인은 초조해합니다. 마침내 절정부가 다다른 곳에서 레이먼은 암살을 시도하고 로렌스 부인은 비명을 지릅니다. 결국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하는 레이먼의 뒤를 밟은 경찰은 그들의 본거지에서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1934년작 나는 비밀은 알고 있다는 히치콕 특유의 유머와 서스펜스 연출이 빛을 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당시의 기준으로는 환영받고 재미있었던 영화였겠지만 플롯이 다소 엉성한 편이며 캐릭터의 균열이 보이기도 합니다. 히치콕은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지 1955년에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판을 만들었습니다. 히치콕은 트리프와의 대화에서 같은 제목의 두 영화에 대하여 1934년 영국판이 재능 있는 아마추어의 작품이라면 1955년 할리우드판은 프로페셔널이 만든 작품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만든 이 첫 번째 버전도 나름대로 재미있으며 진지하고 코믹합니다. 이 작품을 필두로 히치콕은 5편의 눈부신 영국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한 편 한 편마다 그의 후기 걸작들에서 점점 원숙해지는 탄탄한 구성, 서스펜스와 유머의 혼합, 감정적 충격 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구조적으로 세심하게 조율된 영화적 장치들과 주요 시퀀스들의 연속성이 돋보입니다.
초반부 생모리치에서 로렌스 부인이 능글능글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 레이먼과 사격 시합을 하며 그녀가 사격의 명수라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그녀는 어린 딸 베티의 철없는 방해로 정신을 팔면서 시합에서는 집니다. 그녀는 레이먼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아이를 갖지 말아요. 그리고 남편 로렌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갖자고 했잖아요. 로렌스 부인은 미래의 시합에서는 그를 이길 거라고 다짐하고 레이먼도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영화 결말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레이먼은 베티를 납치한 정치인 암살범이었고 로렌스 부인은 런던의 지붕에서 그를 사격함으로써 마지막 시합을 이기고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에게 떠넘겼던 딸을 구하게 됩니다. 초반부 생모리치에서 루이스는 로렌스 부인과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음악 속에서 기습적으로 총알이 날라와 루이스가 살해됩니다. 이후 로렌스가 딸을 찾으며 찾아내게 되는 암살단의 본거지에서 암살단 요원들과 격하게 싸움을 합니다. 이때 내부의 소란을 감추기 위하여 오르간 음악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저격하려는 엘버트 홀에서는 암살단의 계획하에 레이먼이 음악 절정부에서 총을 쏩니다. 히치콕은 악으로부터 멀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 보이는 곳, 즉 스키 리조트 같은 휴양지나 연주회장 같이 다수의 군중이 있고 격식을 차리는 장소처럼 안전이 보장된 듯한 이미지의 배경에 모든 혼란을 위치시킵니다. 그의 후기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비슷한 공포가 폭발하곤 했습니다. 가령 라디오 뮤직홀과 자유의 여신상, 거룩한 캘리포니아의 수도원, 유엔과 러시모어 국립공원, 평화롭고 조용한 북부 캘리포니아 마을을 들 수 있지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에는 겉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날카로운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로렌스가 루이스의 살해 사건 이후 신문을 받으며 스위스 경찰에게 독일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겨우 말하는 것이라고는 영국 영사란 단어뿐이죠. 이것은 1934년 당시 총통이 된 히틀러의 독일에서 움트고 있던 불길한 정치 상황을 슬쩍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히치콕의 모든 정치 스파이 및 추적 스릴러에서는 국제적 이슈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슈의 원인이나 연루된 국가를 밝히지 않습니다. 히치콕은 국제적 이슈를 영화에 삽입하면서도 플롯상의 구실일 뿐 결국 맥거핀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우리는 암살의 타깃이 되었던 남자가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지 납치범과 암살범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화두가 되는 이야기는 그 이슈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낡은 것이 되어버리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인간의 감정을 다룬 이야기는 영원하다는 것을 히치콕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적 문제를 소재로 다루는 듯 하면서도 그의 관심은 오롯이 위험에 빠진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은 단순화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적 예술가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화하는 예술가가 있고 복잡하게 만드는 부류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화가와 탁월한 작가들이 후자의 범위에 속합니다만 스펙터클을 중시하는 영화 매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감독 자신이 느낄 수 없다면 관객에게 정서를 전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란 요소를 통제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력을 잃은 감독들은 추상적인 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 데다 모호한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자기의식적이며 당황하여 좀처럼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연설가와 같습니다.